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핵심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 강의의 복습 개념으로 좀 어떻게 사용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 강의는 기본 강의와 객관식을 좀 연결해주는, 기본 강의를 듣고 기억이 조금 희미해질 때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강의로 사용하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번 일정상 기본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핵심 강의가 이어져서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습을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어쨌든 스케줄 상으로는 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인데 내년 2월이나 그쯤, 3월이나 그쯤에 객관식을 들으실 텐데, 민법 객관식을 꼭 들어야 돼요? 객관식을 웬만하면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두 개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응시까지 해서 기출문제 한번 익숙해지기 위해서 객관식 수업까지는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많이 까먹으실 거 아니에요. 회계세법이 중요하니까 이제 회계세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심히 회계세법을 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랑 같이 기본 강의 하면서 수업 시간에 1회독을 했을 거고 복습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습하면서 2회독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니에요? 기본 강의 하면서 3회독 정도 한 거니까 그래도 일단 3회독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회독이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1회독씩 한다는 건 없어요. 법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회독할 때 이렇게 파고, 처음에 1회독은 2회독 때 이만큼 파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아, 그게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계속 생길 거예요. 회독마다. 그런 거 알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 이 함의가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3개월 정도 이 구덩이를 그대로 두면 이제 비도 오고 흙도 쌓이고 해가지고 다시 좀 올라오죠, 이게. 근데 다시 올라오면 예전에 있었던 꽝꽝 땅을 팠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빨리 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고. 우리 수험은 뭐와 싸움이죠? 망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더 밑빠진 독에 물을 많이 붓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부어서 시험 전날 찰랑하고 넘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차야 돼요. 여기까지. 시험 전날. 근데 여기 밑이 뚫려 있단 말입니다. 물을 계속 부어. 밑으로 계속 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차요? 더 많이 부어야죠. 그죠? 더 많이 부어야죠. 짜라라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찰랑 넘어가 있으면 딱 합격하고 이제 쭉 빠지는 거죠. 민법은 이제 빠이빠이. 내 인생에 민법은 없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실 거예요. 네, 믿고 잘 해보십시오. 휘발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또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항상 답을 찾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간부터 볼 차례네요. 기간 계산, 뭐 대원칙, 내일부터 1일만 생각나십니까? 일단 기간에 관련된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냥 기간 계산이야. 이 계약에 관련해서 그냥 오늘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자.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임의 규정. 초일 불산입이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만약에 기간에 관련된 뭐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개별법에서 뭔가 정한 게 없다라면 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거는 공법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공법관계, 행정법관계, 어느 일방이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 행정청 일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허가를 준다든지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기간 계산이 필요하겠죠. 물론 공법에서 따로 허가를 주면서 우리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이 무조건 원칙이야 라고 했으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민법으로 와서 이 기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법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바로 155조의 내용이죠. 본장의 적용 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재판상의 처분, 법원이 정해줄 수도 있고 이거 기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행위는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로 이
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걸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법령은 특별법에서 다른 법에서 우리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법상 허가를 해줄 때는 기간 계산은 무조건 초일 산입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가 이거 두 개, 밑줄 친 거 두 개 있죠. 이거 두 개가 은근 시험에 잘 나와요.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잘 나옵니다. 민법에 따른다. 보통 만약에 이거 시험 선택지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기간의 계산은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는 좀 바꿔서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종종 나오는 거고 이런 문구들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런 문구들. 내용은 이해가 돼. 재판상의 처분이 도대체 뭔데? 법원이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행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156조 보겠습니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얘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해석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4일이네요. 어제가 개천절이었네요. 그죠? 어제가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9시 6분 정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24시간 후와 똑같은 시간부터 1일 후는 다르게 계산이 되죠. 1일 후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10월 4일 9시 6분부터 24시간 후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10월 5일 9시 6분이 되면 돼요. 맞죠? 즉시로부터 기산이니까 딱 24시간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일 후면 이렇게 계산해야죠. 일단 초일불산입 들어가야 되죠. 시작은 언제입니까? 10월 5일 00시가 되어야 하고 하루를 완전히 꼬박 해야 되니까 10월 5일 24시가 되겠네요. 10월 6일 00시 둘 중에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다릅니다. 시간으로 하는 거랑 일로 계산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테라범이랑 혹시 통할 일이 생기시면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72시간이에요? 3일이에요? 3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잘하면 5일까지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럼 확인하세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내일부터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하, 초일 산입이다라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윗줄을 쳐야지 초일 불산입이 될 거고 초일 불산입이 일단 대원칙.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초일을 산입하겠다는 뜻이고요. 초일을 산입하는 두 가지 예외가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연령 계산이었습니다. 그쵸? 그 두 가지는 초일 산입이다. 초일 산입을 한번 봅시다. 초일 산입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거. 초일 산입이 문제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10월 6일 9시 10분부터 해서 내일부터 5일 후 라고 하면 내일 00시부터 5일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기산점은 10월 7일 00시가 되면 되는 거죠. 잠깐만. 왜 갑자기 10월 6일이 됐죠? 그냥 10월 6일로 합시다. 네, 상관없죠? 내일부터 5일을 하면 10월 7일 00시가 시작이 되어서 더하기 5를 하니까 10월 12일 00시 바꾸면 11일 24시 뭐가 답이 돼도 똑같지만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냥 5일 후 10월 6일 9시 10분에 그냥 5일 후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놀랍게도. 왜죠? 초일 불산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초일 불산입이 들어가니까 기산점은 10월 7일 00시가 될 거고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일 후나 지금부터 그냥 5일 후나 똑같아요. 초일 불산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라는 말은 내일 00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5는 10월 8일부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오는 10월 8일부터라고 하면 10월 8일 00시부터 기간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니까 10월 8일 00시니까 10월 8일 00시는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초일 산입이 시험에 등장하는 문구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는 몇 월 며칠부터. 아시겠죠? 연령 기산점. 기간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은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조카라든지 아기들 보면 몇 살이야 물어보면 되게 이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1살이야 2살이야가 아니고 몇 개월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그만 애기들을. 그래서 아니 왜 애기들은 나이를 1살로 안 하고 왜 몇 개월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애기들은요. 처음에 진짜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3개월 지나면 몸무게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기랑 3개월 전에 태어난 아기랑 사이즈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3개월 차 아기야, 6개월 차 아기야, 9개월 차 아기야, 12개월 차 아기야가 진짜 그 발육 속도가 너무 달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똑같이 다 0세로 보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를 표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 36개월 전까지는 개월수로 많이 얘기해요. 36개월 전까지는. 아기들이 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개월로 얘기하지? 그냥 1살이면 1살이고 0살이면 0살이지. 근데 0살은 우리나라 이제 0살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현 대통령 이름 나이로 바뀌면서 첫 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가 0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생일이 지나면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3개월 진짜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막 차이가 빡빡빡 나더라고요. 초반에는 아기들이 잠만 자거든요. 잠 많이 자니까 좋겠다. 아니요. 2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일어나서 계속 먹고 막 이래요. 먹고 싸고 자고 진짜 그것만 딱 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그것만 하니까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움직이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몸무게가 이제 빵빵빵빵빵 들어요. 그러다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좀 정체가 되더라고요. 움직이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 이제 몸무게가 더 이상 완전히 옛날처럼 막 팍팍팍 늘진 않습니다. 몸무게 느는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월수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159조 기간의 만료점 보겠습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 말일 종료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 종료. 기간 말일의 종료. 기간 말일의 개시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얘를 정확하게 보다 이 해석에 따라서 한번 날짜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오늘이 10월 4일 9시 10분부터 3일이면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늘 금요일이죠. 그럼 3일이면 토일 월이니까 괜찮겠네요. 일요일 좀 빼보려고요. 3일 후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초일 불산입이니까 10월 5일 00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플러스 3이라면 10월 8일 00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문구에 따르면 159조 문구에 따르면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간 말일의 종료를 때리는 거면 10월 7일 24시가 되는 게 조금 더 159조의 해석에 맞는 그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 이유가 159조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 기간 말일 다음 날의 개시로 기간이 만료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간 그러니까 말일의 다음 날은 이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간 말일의 다음 날에 개시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안 내요. 왜냐면 그건 맞는 선택지니까. 그래서 그냥 얘만 바꿔요. 기간 말일에 개시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하면 10월 7일 00시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잘못된 게 맞죠. 24시간을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10월 7일이 말일이죠. 말일의 종료니까 24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개시로 바꾸면 10월 7일이 시작하는 시점에 기간이 만료한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면 3일의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24시간을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게시로 나오면 이 종료만 게시로 나오면 틀리게 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럼 한번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주 나오는 오선지. 그 다음 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연, 역,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 아, 오케이.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 달력을 넘기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달력을 넘기면서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왼쪽에 제일 먼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요일 00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요일 00시가 아니고 다른 시간 아니면 월요일 00시가 아니고 일요일 00시가 아닌 그 다른 시간에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는 건 몇 월? 1일 00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1월 1일 00시를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일단 달력을 넘기면서 최후의 주, 월, 연을 찾아라. 그 다음에 전일을 찾아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말씀드린 초일 불산입을 한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후를 찾으라고 하면 초일 불산입 일단 해놓고 3개월을 더해서 월에다만 3개월 해서 00시를 딱 찾잖아요. 그 다음에 24시로 뒤로 바꾸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로 써놓은 게 이 내용이라고요. 그걸 말로 써놓은 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 잘 확인해 주세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것도 얘 나오겠죠. 전일. 얘를 그냥 이 길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 길로 바꿔서.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긴 해. 너무나 당연히.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그러면은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항이 적용되는 건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안 할 때만 이게 적용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한다면 이 항은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주에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해봅시다. 일요일 00시부터 기간을 계산해 볼게요. 자, 일주일이라고 하면 달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 00시부터 일주일 하면 토요일 24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력 한 주를 다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뭐 플러스 초일 불산입으로 들어가서 뭐 다음 주로 일주일 더하고 그 다음에 24시로 바꾸고 이런 거 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처음 시작이고 그냥 00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그냥 한 주만 쭉 채우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2주면 2줄 채우고 끝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24시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월 해볼까요? 월의 처음으로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월의 1일 0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자, 달력을 보면 1일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있는 달이에요. 9월 달입니다. 그러면 1일 0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 달력 한 바닥 끝이에요. 그럼 9월 30일 24시지. 10월입니까? 10월 1일 0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160조 2항 같은 거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바닥이고 끝이라고요. 10월 31일 24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달이면 두 장 넘겨서 마지막 날 딱 잡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1월 1일 00시부터면 2월 28일 24시가 되는 거예요. 두 달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초일 불산입 했다가 기간 계산 플러스하고 마지막 날 찾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달력에 의해서 넘겨서 한 바닥 채우고 끝이면 된다고요. 한 달이. 이해가 되시죠? 처음으로부터 계산한다면 그냥 달력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 주면은 한 주 딱 잡으면 되고 월이면 한 바닥 잡으면 되고 연이면요 1년치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부터 계산하는 건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죠? 본능적으로 1년이야. 1월 1일부터 1월 1일 00시부터 1년이면 그냥 올해 12월 31일 24시까지지 뭐. 그냥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산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일반 원칙을 160조 2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야겠다. 어떻게 계산하죠? 초일 불산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간 계산 실제로 들어간 다음에 전일 24시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그거를 일반적인 말로 쓴 게 160조 2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간 계산은 누구나 다 한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누구나 다 하고 마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법조문이 나와서 어딘가 건드리면 어려워져요. 근데 건드리는 게 웬만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선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인 겁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60조 3항은 뭐 때문에 나온 조문이죠? 우리나라 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월이 30일, 31일 다르잖아요. 2월은 28일까지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2월이라든지 아니면 30일로 끝나는 달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일을 바꾸려면 뭔가 초일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 그 월이 아니고 다음 달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얘는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160조 3항을 오선지로 해서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 161조 보겠습니다.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다음 날까지 가겠다. 이거는 그냥 월요일 24시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지만 월요일도 추석 연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뭐 10월 3일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또 가면 되겠죠. 공휴일이니까. 아시겠죠? 공휴일에 일요일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요일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토요일이니까 그 이 길로 만료돼야 되는데 토요일의 다음 날은 공휴일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기산점은 상관없어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요일에 돈 빌려주면서 자 오늘부터 1년 후에 갚아라고 하면 금요일에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돈 빌려주면서 1년 후에 갚아라고 하면 내일자 00시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채무자가 야 원래 토요일 공휴일은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갚아. 내일을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 00시부터 계산하자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기산점은 토요일 공휴일 상관없음. 상관없음. 이거 은근 자주 나오더라고요. 기산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이 길부터 기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선지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계산 한번 합시다. 그래도 오늘 또 계산 나왔는데 오늘 며칠이죠? 10월 4일. 10월 4일. 지금 이제 9시 한 반 됐겠죠? 며칠 할까요? 오늘 며칠이에요? 금요일이죠? 한번 다 해봅시다. 1 플러스 한 15일 정도 해볼까요? 어렵게 한 30일 정도 해볼까? 그럼 또 계산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15일만 해봅시다. 자, 초일 불산일 원칙. 우리는 내일부터 1일이니까 10월 5일 0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 더해야 되니까 10월 20일 00시 10월 19일 24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쵸? 15일 후까지 돈을 갚아 라고 했으면 오늘 돈을 빌려주면서 15일 후까지 돈을 갚아라고 했으면 10월 19일 24시까지 갚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10월 19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껴있을까요? 10월 19일 토요일이네요. 그죠?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죠? 10월 21일 24시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쵸? 이날이 토요일이니까. 자, 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주로 계산해 봅시다. 주는 그냥 2주 하죠. 뭐 2주. 그러면 마찬가지로 10월 5일 00시 10월 5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00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주잖아요. 2주. 2주면 그 다음 주 토요일 00시 그 다다음 주 토요일 00시. 아 너무 똑같나? 10월 19일 24시가 되네요. 15일인데 00시 죄송합니다. 00시 맞죠?
2주니까 14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9일 토요일 00시가 되는데 얘는 10월 18일 24시가 되는 거죠. 10월 18일은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야 2주 후에 2주까지 돈 갚아라고 하면 돈을 갚을 시기는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 10월 18일 24시까지 돈 갚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번엔 월로 해봅시다. 월 3개월 한번 재밌는 거 하나 생겼네요. 의미가 없구나. 4개월 해봅시다. 4개월 해보면 10월 5일 00시 초일 불산입 더하기 4개월 하면 14월 5일 00시. 근데 14월은 없으니까 12를 빼면서 연도를 하나 올려야 되겠죠. 그럼 25년 2월 5일 00시는 2월 4일 24시. 같은 거네요. 2월 4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면 그 월요일까지 연장시키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건 안 할게요. 지금은. 할까요? 네. 연 안 해도 되겠죠. 연 뭐 24년인데 뭐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자, 이제 소멸시효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단 대표적인 기본 10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얘가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는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는 사문화된 권리가 좀 많아서 지역권 같은 건 진짜 사문화됐거든요. 지역권이 도대체 뭔데? 시골에 가보면 논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논 해봅시다. 논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대야 돼요. 이쪽이 하천이에요. 물이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러면 물을 일로 끌어서 논에다가 대는 관계수로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이쪽에 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논, B 논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달라요. A 논을 유지하려면 물을 하천으로부터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은 다 척박해서 뭔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A는 이 B 토지, B 논에 요만큼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소유자는요. 물론 비용 같은 건 지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쓰요. 어쨌든 지역권 같은 것도 행사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역권이랑 지상권 같은 건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162조 2항. 주석서를 봐도 그냥 지역권, 지상권 같은 게 있어 라고 하고 그냥 별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험적으로도 잘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옴. 그 다음에 단기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3년짜리랑 1년짜리 있죠. 3년짜리와 1년짜리. 소멸시효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그래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기억이 살아남아 있지 않으십니까? 외워봅시다. 이의도 변 상수. 생수라고 해도 되는데 상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도 변상수라고 외워주시고 이자, 부용료, 금료, 사용료, 기타 여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라는 말. 이거 중요하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포함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정기로 지급하기로. 정기로 정해야 돼요. 정기로 지급하기로 정한 1년 내 기간을 정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100만큼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12%로 정했습니다. 한 달에 1씩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자를 연 12%로 정했는데 이자의 지급 방식을 두 가지로 정할 수가 있네요. 일단 월 1씩 주세요. 월 1씩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100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1년입니다. 1년 후에 갚아라. 변제기 때 12.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때 돈을 빌려주고 1년 변제기가 이때입니다. 여기가 변제기 1년. 여기가 금전대여. 그러면 원금 100을 빌려준 건 변제기 때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큼. 첫 번째 계약이라면 아마 이렇게 매달마다 1씩
일씩 받다가 마지막 달에 1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원금 100을 같이 받음으로써 총 112를 수령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자 약정일 때. 자, 두 번째 이자 약정을 봅시다. 두 번째 이자 약정은 매달 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12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1번 방식, 2번 방식의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차이가 난다고요. 가장 쉽게 2번 이자 약정을 보면 변제기 때 100이랑 11을 같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좋은 게 생겼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100을 네가 빌려간 걸 내가 드디어 너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쵸? 대여금 반환 채권 생겼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같이 온다. 좋은 권리가 생겼으면 그때부터 똑딱똑딱.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짜리. 마찬가지로 이 12도 이때 생긴 거죠. 이때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똑딱똑딱 몇 년입니까? 이거 10년이라고요. 이자인데요? 163조 1호에서 이자는 3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안 했잖아요.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한다는 게 뭔데? 매월 얼마? 1개월마다라고 정기로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1개월이라는 기간은 1년 안에 들어온 거니까 2개월에 얼마? 맞아요. 이것도 6개월에 얼마? 그것도 맞아요. 10개월에 얼마? 그것도 맞아요. 12개월에 얼마는 안 되겠죠. 1년 이내가 아니잖아요. 12개월이라는 건. 그쵸? 그래서 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건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자만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시겠죠? 이때 발생합니다. 뭐가? 이자 첫 번째 달 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똑딱똑딱 몇 년이죠? 3년 흐르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때 생겨서 3년 흐르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하지만 마지막에 한 번에 받게 하면 이건 10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했다라는 말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간호사, 약사. 이 뒤쪽의 말까지 다 외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대부분 의사니까 치료, 약사니까 조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대꾸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건드려서 뭐 틀리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호 도급받은 자 무슨 채권입니까? 이거 맨날 나오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죠. 도급받은 자는 수급인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는 도급인이 뭐 해달라고 해요? 건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수급인한테 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공사의 설계, 감독, 공사에 관한 채권. 아시겠죠? 공사에 관한 채권이 뭔데요? 공사 대금 채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의 부수한 채권들도 있는데 그건 뭐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같은 거 있었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수급인의 최대 고민은 내가 이 공사를 마치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가 맨날 궁금하잖아요. 받고 행복하게 끝나면 좋은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권리가 생겨요? 뭐 유치권도 생기긴 하지만 그 만든 건물에다가 저당권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개소멸시효는 3년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설정 청구권 행사 안 하면. 그 다음에 4호와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라고 해서 전문 뭔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도 있고 직무에 관한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3년입니다. 이거 좀 외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실 세무사가 나왔잖아요. 세무사는 포함이 안 돼서 세무사가 관련된 채권은 10년이었습니다. 이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중에 얘네들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변공공법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네요. 변변공공법. 근데 그렇게 외울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외우지 맙시다. 그냥 세무사 내신 거는 우리 시험이 세무사니까 한번 예능으로 내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판례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증 정도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거 세무사는 10년이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실제 회원분들이 보면 한번 내볼까? 이 세무사 되실 거니까 이런 거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내시겠죠. 이 정도만.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이거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저희가 소송을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면 의뢰인분들이 서류 같은 거를 많이 갖다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증거로 좀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그걸 보고 그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죠.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다 전자소송이에요. 엄청나게 전자소송이 잘 돼 있어서 그럼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본으로 내는 게 아니고 다 스캔을 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바꿔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저희는 그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원본을. 마지막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뢰인들 분들 중에서 제가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바로 돌려드리거든요. 만약에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3년 지나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돌려드리겠죠. 웬만하면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되게 큰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게 기록 보관하는 곳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서류에서 주장하고 증명하고 싶으신 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이 갖다 주세요. 이만큼씩 갖다 주는 거 예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의 기록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 서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럼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PDF도 있으니까 당연히 파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따라랑 넘기면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세무사가 되셔가지고 뭐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되신 게 아니고 근무 세무사로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개업하셔가지고 의뢰인분들이 뭐 보내주시겠어요? 막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뭐 기장 같은 거 하려면 관련된 서류들.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죠? 10년. 그거예요. 5호는 직무에 관한 채권이니까 뭐 보수에 관한 채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일단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민사채권은 10년이 원칙이고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입니다. 상사채권이 뭔데요? 상인과 상인과의 법률 관계를 만들어서 뭔가 권리 의무가 생겼으면 걔는 5년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그게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관련된 채권이면 3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상사채권인데 판매한 상품 관련 채권이 아닌 게 뭐가 있지? 상인들끼리 뭐 했다고요? 보증계약 같은 거 체결했다고요. 그런 거는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지금까지 나온 걸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빈출되지 않는 애들 7호는 164조 이제 1년짜리 보겠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뭐 이런 거. 그 다음 2호 의복 관련된 거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채권. 3호 노역인 연예인 임금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4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4호는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4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호가 유느님께서 출연료를 받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검색하면 나올걸요. 유느님이 출연료를 못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출연을 해서 내 노무를 제공을 했는데 그러면 며칠에 뭐 그 출연료가 들어오기로 됐는데 그럼 들어올 때부터 유느님은 출연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죠?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연예인의 임금이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안에 빨리 소멸시효 중단시켜야 되겠죠. 일단 뭐 합니까? 최고부터 하면 되겠네요. 최고 먼저 하고 최고하고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일단 6개월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소송 제기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소송 제기하셨을걸요? 소송 제기해서 이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짜리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해야 돼서 판결문 확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돈 빌려준 거는 요즘에 현금으로 내가 돈을 빌려주진 않잖아요. 다 통장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통화 녹음이라든지 카톡 같은 게 다 있어야 돈 좀 빌려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증빙이 다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소송까지 안 가고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얘기하는 게 똑같아. 내가 돈 빌린 건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갚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지급명령으로 판결문 확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집행이 안 돼요.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걸 뭔가를 팔아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팔 게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야.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은. 그래서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잘 살고 있어. 왜 잘 살고 있지? 가족이 부자야. 가족이 대신 안 갚아주죠. 가족은 그냥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 카드와 가족 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단 확보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저 사람 재산 언제 생기나 한 번씩 보면서 가끔씩 구경 가고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생기면 집행하면 되고 안 생기면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될 때쯤에 다시 소송 제기해서 또 10년 연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받기 되게 어려운 채권이 되는 거겠죠. 그런 억울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런 채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죠. 그죠?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3년짜리와 1년짜리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많이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이거 두 개는 잘 안 헷갈립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뭔지 아시겠죠? 10년짜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환과 같다. 화해 조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해 조정 뭐라고요? 당사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야 100 갚아라고 했더니 채무자는 야 내가 돈 빌린 건 맞지. 근데 난 100 빌린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50 빌린 것 같은데 라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판결을 딱 내릴 거면 야 100이 맞아 아니면 50이 맞아 딱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이 맞아라고 하면 50 주장했던 사람이 화가 나겠죠. 항소하고 판결에 승복을 잘 못합니다. 50이 맞아 그럼 100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또 항소하고 판결에 또 승복을 잘 못해요. 판결에 승복을 하게 만들어서 한 번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둘이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금액을 딱 정한다든지 화해를 통해서 어느 금액을 딱 정하면 둘 사이에서 웬만하면 분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쟁을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화해랑 조정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러요. 그럼 금액 같은 거에 차이가 있으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자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채권자 얼마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100이고 50이면 중간에 한 75쯤에서 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잘 되겠냐고요. 소송까지 왔는데 지금 잘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됐다고 해볼게요. 70으로 조정이 됐어. 내가 포기할게 25. 내가 25 더 주는 것 같지만 포기할게라고 해서 70으로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에 대해서 75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맞죠? 몇 년짜리? 10년짜리로 생겼다고요. 그게 원래 몇 년짜리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니까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걔는 10년짜리 채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화해 조정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결이랑 똑같다고요.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불복이 안 돼요. 니네끼리 동의해서 75 하기로 했는데 무슨 불복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분들이 조정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조정이 될 것 같으면 판사님이 마지막에 딱 오셔가지고 조정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 뭐 75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정된다는 결정문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PPT 띄워가지고 그 빔 프로젝터에 띄워가지고 자 씁니다. 그러면서 막 쓰세요. 현장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대충 읽어보고 네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조정 결정이 딱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거기서 되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정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거. 자 3항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봅시다. 이것도
여기서 금전되어 했습니다. 변제기 1년으로 정했어요. 변제기. 근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요. 돈 내놔라고 여기서 소제기 원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변제기가 돼야만 채권자는 돈을 내놔, 빌린 돈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제서야 생기는 건데 왜죠? 채무자한테 뭐가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변제기가 될 때까지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을 경우가 있다고요. 언제? 채무자가 얘기하는 거죠. 난 돈 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빨리 소송 제기하는 걸 받아준다고요. 이런 걸 미리 청구할 필요라고 해서 민소법에서 나온 쟁점입니다. 어쨌든 소제기를 해서 승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원래 금전되어 1년의 기간을 만약에 그냥 뒀으면 변제기는 1년 후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이면 변제기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10년. 그쵸? 근데 여기서 소송 제기해서 여기서 승소가 확정되면 여기서부터 10년이 카운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이때 된다고요.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안 한 것보다 소멸시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소송까지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소멸시효에 관련해서는 불리해졌네?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아시겠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 10년으로 늘린다는 거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원래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 재밌는 건데. 이거는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왜냐면 이거 지워서 하려고요. 단기 소멸시효 한번 볼까요? 이게 금전대여가 아니었어요. 금전대여가 아니고 여기가 지급시기라고 해볼게요. 금전대여가 아니고 아까 전에 보셨던 연예인 임금. 연예인 임금이라고 해봅시다. 연예인 임금 지급 시기에서부터 일단 1년이죠. 1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헷갈리지? 이것도 갑자기 헷갈리면 지금 안 들어오는데 넘어갑시다. 네, 이따가 제가 머리가 돌아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겠습니다. 이게 뭐에 꽂혀 있으면 이게 절대 바로 수정이 안 되죠. 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좀 필요한데 얘는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쓸까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일단 첫 번째 확정기한부 채권. 확정기한은 뭐죠? 대표적으로 그냥 몇 월 며칠이죠. 몇 월 며칠 날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몇 월 며칠이 되는 순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흐르게 되겠네요. 지금 기산점 보고 있는 겁니다. 기산점.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건 3개였잖아요.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야 아니야. 두 번째 기산점이 언제야. 세 번째 총 기간이 얼마야. 이렇게 3가지였죠. 그래서 기산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확정기한부 채권.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는 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갑이 사망했을 때 너랑 나랑 매매계약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즉 갑이 실제로 사망한 시점부터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한 도래함을 안 때. 이거 아니라고요. 객관적으로 도래한 시점이지 내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오선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한 없는 채권. 기한 없는 채권은요.
원래 원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되게 친한 친구여서 그냥 뭐 얘기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빌려줬단 말이에요. 100만 원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주고선 어떻게 하면 되죠?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요? 안 정했으면 3초 후에 갚으라고 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즉 내가 빌려준 순간부터 나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빌려준 순간부터 나한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기한 없는 채권은요. 채권 성립시예요. 채권 성립시. 뭐가 아니고요. 채권을 행사한 시점 아닙니다. 돌려줘라고 실제로 얘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 빌려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보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나요? 친구한테 돈 빌린 적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였는데 잠깐 이제 중요한 시험이 하나 끝나가지고 놀러 가고 싶었어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해외에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어. 근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좀 묶여 있었지.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야겠다.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야, 나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다오. 한 얼마가 필요한데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 3명이 있었어요. 저 말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얼마 300만 원 빌려주더라고요. 바로 계좌번호 알려줘. 그래서 딱 열심히 놀고 왔죠. 그 다음 해인가 제가 돈을 빌리고 다음 해인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갚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저희 이제 결혼하시는 분한테 나 그 친한 친구 알지? 내가 걔한테 돈 빌린 게 있어 300만 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갚아라. 결혼하면서 이제 갚고 깔끔하게 가자 그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걸 꼭 갚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갚아야 될까가 무슨 생각이냐면 안 갚겠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갚아야 돼.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나도 갚을 거야. 근데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둘 사이에서 어떤 약정을 한 것도 없고 쟤한테 그 돈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나도 아니지만 이걸 당장 지금 꼭 갚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 돈 나가는 것 같아요. 빌릴 때는 그냥 고맙네 정도지만 갚을 때는 지금 꼭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갚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 집에 계신 분이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안 된다고 갚으라고 빨리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죠. 그때 돈 빌려준 거 이제 갚으려고 계좌번호 알려줘. 그러니까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제 엄청 충격과 공포. 내가 얼마 빌려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진짜 나 찐친이구나 그러면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친구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안 갚으면 들리면 돈이 나한테 와서 붙어 있으면 이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결국에 그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잊고 있었던 거지. 야 그냥 돈 준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쟤는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돈 만약에 안 주더라도 친구는 잃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완전 대인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제 모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한 없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성립할 때부터 10년 동안 달라고 안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제가 뭐 승인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한번 10년 동안 버텨볼 걸 그랬나? 그러면 소멸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깔끔하게 소멸되면 이제 제가 소멸시효 완성 포기를 하는 거죠. 갚을게라고 얘기를 하면 포기가 되어서 이제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민법 소멸시효 관련된 걸 한번 이제 겪어볼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돈 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돈 빌리는 거보다 빌려주지 마세요. 진짜 친구를 잃든 돈을 잃든 둘 중에 하나 잃기가 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랑 같이 동업하는 거 아니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왜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드렸었군요. 네. 어쨌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한 없는 채권은 돈 빌려주고 나서 그 친구가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초 후에 갚아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순간부터 소멸시효는 흐르는 겁니다. 행사시 아니에요. 돈 줘라고 했을 때부터 10년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조건부 채권. 조건부 채권.
조건부 채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죠. 조건 성취된 때로부터.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얘도 마찬가지로 채권 성립한 시점입니다. 채권 성립 시점. 그 다음 부작위 채권. 부작위 채권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166조 2항에서 위반 행위를 한 시점입니다. 위반 행위 한 시점. 그 다음 선택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채권 어디서 나옵니까?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이 무권대리 행위가 완전히 무권대리 행위로 확정되었을 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무권대리인한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었죠. 그죠?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법리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냥 값에 X 가져와서 나한테 넘겨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어. 무권대리 행위라는 걸. 그러면 못하죠. 그리고 저 대리인이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못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이제 선택채권 청구할 때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냥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러면 선택채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냐면 선택권 행사 가능 시예요. 행사 가능 시. 뭐가 아니에요? 행사 시점 아닙니다. 행사 시점. X.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아까 봅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언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로 확정된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대리로 확정됐다는 건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완전히 무권대리 행위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행사 가능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이틀 고민해보고 오케이 나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실제로 무권대리로 확정된 시점, 선택권 행사 가능했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선지가 되게 중요해요. 오선지 많이 나올 거예요. 오선지. 맨날 나오는 것들. 오선지를 조금 자세하게 봐주세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 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주겠다는 건 시효가 완성되면 법률관계, 그 권리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깔끔하게 싹 다 정리해 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연손해금, 발생했던 지연손해금 같은 것까지도 싹 다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야 될까요? 변제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똑딱똑딱 흐르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고 그런데 계속 안 갖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발생. 그 언제까지 발생해요? 계속 발생해요. 갚을 때까지. 그런데 변제기로부터 10년 동안 뭘 안 해서 청압승 같은 걸 안 해서 중단도 안 되고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소급해서 변제기 때 뭐가 있었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그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건 없어지게 됐고 소급해서 없어진 거니까 관련된 요 파생돼서 생겼던 채권까지도 싹 다 정리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관련된 법률관계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가 바로 소멸시효 완성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